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힐링. 우리는 힐링이 필요할 때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햇볕 좋은 날이면 밖으로 나가 한껏 기분을 내며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힐링법은 무엇인가요?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 가장 큰 위안과 힐링책으로 자리 잡은 문학의 힘. 그동안 작품으로만 만나던 지역 원로 문학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통해 느끼는 문학의 열정을 대전 문학의 향기에서 함께한다. 단 한 편의 시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며 일명 충청도 선비로 불리우는 문학계의 거장 시인 임강빈. 그는 올해 나이 83으로 충청도 문학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며 운문이 주는 또 하나의 감동을 이루어낸 장본인이다. 공주에서 태어난 그는 청양중학교 교사를 지내던 젊은 시절 항아리로 등단한 이후 57년째 시를 쓰고 있는 그야말로 원조 글쟁이다. 시를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방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 뭐 문학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해방돼서의 기쁨이 있다든가 또 6.25 때 그 아픔 그것이 아주 혼재되어 있어서 뭐 문학을 지원한다 무슨 예술이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내 경험으로 봐서는 중고등학교 때 글을 쓴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해바라기라는 단권 시집을 냈어요. 그 친구가 표지도 깨끗이 그 해바라기 그렸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혼란기에 있다가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959년인가 58년인가 학원이라는 잡지 그 전에 중학생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중학교. 거기에 내가 투어를 해서 그 중학생이라는 내 시가 실렸어요. 그것도 날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어떤 후배가 보내주어서 내가 그때 시를 발표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45년에 이제 해방됐죠. 이제 해방되고서 얼마 있어서 공주 시장을 갔더니 문장이라는 잡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일본 사람이 버리고 간 것인지 또 한국 사람이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 문장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처음 내가 봤어요. 그래 우리말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 그때도 하나 이거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죠. 네. 그때 그 금당 이재복 선생님 또 물제 이원구 선생님이 주로 맡으셔서 학생들 하고 학생으로서는 내가 이제 주가 되어서 그 시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시회라는 것이 아마 그때 무슨 동아리 운동 그때 유일하게 갖는 그 동아리 모임이 그 시회였어요. 시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임을 갖고 또 발표도 하고 또 합평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아마 그것이 내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알고 보니까 계속 그 시회가 오래 지속했어요. 그래 그것이 아마 내 생각하기도 충남으로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그 시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돼요.
그렇게 이제 시외에서 김구영 선생을 만나고 또 김구영 선생이 서울로 가셨어요. 서울서 현대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잡지인데 그 잡지에 기자로 계셨어요. 김구영 씨가. 그래서 김구영 선생이 하루는 그 전에 쓴 작품이 있으면은 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보낸 것까지는 아는데 그 후에 내가 몰랐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하루는 시장을 갔더니 현대문학 잡지가 있어요. 우리 신문 청양은 시골이라서 번번한 그 서점도 없어요. 그래서 닷새 장 가봤더니 노점에서 책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 현대문학이 내 작품이 실린 것을 빌어서 알았어요. 그 김구영 선생님하고는 그때 동학사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요. 그때 내가 동학사에 가서 만났을 때는 옥루몽이라는 번역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때 이제 처음 뵀죠. 근데 그러고서 김구영 씨 집이 공주였습니다. 공주. 그래서 동학사에서 공주로 자주 나오셔가지고서 나하고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그분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시를 당신 공부할 거냐 그래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시 공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했었고 또 시는 필생의 여보로 삼아야 된다. 이왕 시를 쓰기 시작했으면 그런 도움도 주셨고 그래서 나도 시를 끝까지 한번 써야 되겠다. 막 그런 무언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내 시를 쓰고 있죠. 아마 그 영향이 많을 겁니다. 구영 씨도 참 겸손한 사람이야. 구영 씨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요. 근데 그 예술은 해원을 되라 해도 그걸 마다한 사람이야. 마다한 사람. 왜? 난 자격 없는 사람이라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할 일이 없다. 이게 그 학술원도 있고 예술원도 있죠. 그 예술원 회원으로 들어오라 해도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야. 그야말로 참 선비죠, 선비. 겸손하고 사람이. 좀 좋아하시는 다른 시인, 후배 시인이라도 좋으니까 다른 시인. 그래요, 저 박목월 씨, 박목월 선생, 또 정한모 선생, 또 김춘수 선생,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분들의 작품을 또 좋아합니다. 김구영 씨는 글로서는 좀 거리가 멀어. 나하고 거리가 있는데 내가 가까운 것은 지금 박목월, 서정주, 또 김춘수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시가 좋게 받아지대요. 1956년 처음 등단한 이후로 1969년 시집 당신의 손, 1979년 매듭을 풀며 1985년 등나무 아래서와 더불어 2010년 팔순을 기념하며 시집 이삭 죽기를 출간하기까지 임강빈 작가는 노년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시를 쓰며 독자의 마음속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왜 간절하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 시는 역시 이제 함축이 있어야 함축이 시야지 시지. 요즘 시를 보면은 시가 자꾸 길어졌는데 동양시는 짤막해요. 짤막한 그 오원시라든가 칠원시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그 시조라든가 이것이 다 짧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는 하이쿠라는 있는데 하이쿠도 17자예요. 17자. 17자에 모든 걸 다 실어놔요. 근데 지금 장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시도 조금씩 길어졌어요. 근데 긴 것은 아까 그 함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함축돼요, 시라는 것은. 그래서 함축되자면은 생략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해야 되는데 함축이 되지 않는 시는 아무래도 시 같잖아요. 함축이 된 시같지. 시의 고향도 서정시고 또 시의 꽃도 서정시죠. 그래서 나는 주로 서정시만 씁니다. 무슨 무슨 참여시라든가 민중시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더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시죠. 서정 일관으로 이렇게 시를 쓰죠. 이게 시내는 그 영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늘 영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끔 1년에 몇 번 그런 영감을 받는 시가 있는데 그러한 시는 좀 깊이가 있죠. 또 작자가 써서 야 됐다 혼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감이 좀 떠오르는 시가 따로 있죠. 내가 시를 쓰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죠. 근데 학교에서는 내가 시인이라는 것을 턱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것이 어째 이상하대요. 내가 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시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시를 집에 와서 시 공부는 주로 집에서만 했죠. 그 시 쓰면서 내가 행복했던 거 별로 없어요. 행복한 건 별로 없고 다만 대전에 박영래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벌써 세상을 오래전에 떠났어요. 나하고는 5살 사이인데 그분이 55세에 떠났어. 그의 박영래 하면은 전국에서 다 알아보는 시인이죠. 근데 그분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당신 시를 작고하면은 당신 시비만큼은 내가 써준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약속했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요즘 시인들은 너무 서둘러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뭐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에 등장했다 싶으면은 벌써 시집이 나와. 나는 시 56년에 현대문학에 등단했는데 13년 만에 첫 시집을 가졌어요. 그 당신의 손이라는 것이 13년에 요즘은 시인이 됐다 하면은 그저 1년도 못 돼서 시집 나와요. 그래서 그런 너무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히 시공부를 좀 하라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으네요. 그러고 퇴거라고 그러죠. 글씨를 고치고 하는 게 퇴거라고 그러는데 그 퇴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 하루에도 한 편씩을 썼어요. 근데 그때는 그 객기라고 그러나 젊은미라고 그럴까? 그걸로 해서 하루에도 한 편씩 쓸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다 나한테는 마이너스 됐다. 자꾸 쓴 시를 자꾸 고쳐요. 퇴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그게 이 기회에 얘기하고 싶네요. 퇴거라는 것이. 문학에 별로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분한테
시집을 줬어요. 내가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봐서는 어째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냐고 말이야. 그 시집에는 비라는 것이 비 소재가 많아요. 그 왜 비를 얘기했는가? 역시 이 고독이라는 말도 내가 얘기했는데 역시 그런 그 고독 또 내가 젊었을 때 어머니를 7살 때 여였고 또 내 동생 하나 있었는데 그놈도 죽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계속 그 죽음과 관계가 깊어서 그래 고독이라는 것이 아마 그 피도 다 그 고독에서 나온 걸 거예요. 내 시에 그 비가 많이 나오고 눈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비가 온다 또 눈이 날린다 하는 것은 역시 내 근저에 있는 어떤 그 외로움이라든가 고독 그것이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불을 지핀다 이러한 것은 그 고독에 대한 그것은 하나의 그 나의 그 구제 행위라 나를 돕는 그런 구제 행위로서 내가 불을 지핀다 막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남은 생 어떤 시인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러대요. 참 고독이라는 것이 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왕 고독한 시인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그 고독이라는 말은 지금은 쓰지만 첫 시집 당신의 손에는 고독이라는 말 또 쓸쓸하다는 말 하나 쓰지 않았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고독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역시 고독이다. 시의 근원은 역시 고독이다. 고독한 시인으로서 내가 남고 싶어요. 특유의 고집으로 평범한 시 100편보다 100명의 사람이 읽고 싶어하는 한 편의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인 임강빈. 백발의 노인이 된 그는 오늘도 시를 써내려갈 때 채워지는 행복감으로 손안에서 펜을 내려놓지 않는다. 나는 그 시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또 그걸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라는 것은. 또 아까 얘기 가운데 그 어떤 그 글귀가 있는데 그 사기에 난 좋은 그 도리불언이나 도리불언이나 하자 성해라 짤막한 시인데 그게 뭐냐면은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말 없어요. 꽃 자체는 활짝 필 뿐이지 내가 잘 자랑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복숭아꽃, 오얏꽃이 활짝 펴서 말은 없지만 이제 떠내려온단 말이야. 시내로 떠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야, 저 위에는 꽃이 많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어서 기름길을 가까운 길을 막 찾아가. 그래서 자연히 길이 생겼다. 내 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뭐 시를 썼으니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그냥 시만 열심히 쓰는 거예요. 나중에 평가해 줄 때죠. 작가의 즐거움은
결코 평범한 즐거움이 아니다. 깊은 고뇌 끝에 나오는 비범한 즐거움이다. 그 고민과 영감의 끝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임강빈의 시이다. 그래서 한평생 참 시를 썼는데도 시가 뭐냐고 물을 때는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는 분명하지 않는 그러한 쪽에서 분명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치열한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문학은 늘 우리 삶 속에 결부돼 우리의 일상을 대변하며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한 줄의 글귀로 삶의 지혜를 선물한다.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귀로 안에서 우리들 자아를 위로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책이 가진 마력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